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그냥 뭐 이렇게 네, 아무튼 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인우 신부님 거기다 이제 만나 뵈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어떤 저 영화 속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저는 그 정인우 신부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정인우 신부님 때문에 좀 팔자가 좀 바뀐 사람입니다. 하여튼 글쎄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신부님의 첫인상부터 조금 약간 범상치가 않았고요. 좀 제 팔자가 꼬일 거라는 걸 약간 예상을 하면서 제가 머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말려든 거지 신부님이 저를 꼬신 건 아니죠. 그리고 하여튼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부님 때문에 팔자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게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부님으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인생관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또 그 영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런 시점에서 신부님한테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신부님이 영화하는 거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신부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상업 영화 그 충무로라고 그러죠. 충무로판에 그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돈 많이 버는 좀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출세도 하고 싶었고 뭐 그러던 어떤 그 철없는 영화 지망생이었는데 신부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제 또래에서 지금 제 나이가 되도록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 이제 영화 감독 중에 아마 여러분이 아실 만한 감독이 이제 박광수 감독과 김홍준 감독이라고 이제 또래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 영화를 만들지 못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상업 영화들은 누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먹고 감수성이 더 이상 영화 관객들한테 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 신부님 때문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돌아왔고 또 다큐멘터리는 가난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신부님 덕입니다. 신부님이 뭐 이렇게 그 속에서도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뭐 빈민운동의 대부 뭐 그런 표현을 읽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표현을 신부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희열 씨가 저를 무슨 독립영화 대부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싫거든요. 그럼 똑같이 아마 신부님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부님은 그냥 친구였어요. 친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제목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이제 명화 중에 그 재정구 씨 부인이 이제 내가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됐다. 재정구랑 결혼하는 바람에 계속 신부님과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또 그 추기경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 오래된 친구죠.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부님은 저한테 뭐 정말 스승이기도 하고 또 제 주례 신부님이기도 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빚진 게 많지만 전 그것보다도 그냥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그냥 스스럼 없이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또 뭐 여기서 계속 뭐 이렇게 뭐 신부님을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구제에서 보셨듯이 다 정말 신부님의 그 어떤 그 재주가 있다면 그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주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혹시 그 신부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정윤호 신부님 같은 사람을 한 친구로 이제 맞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제목을 내 친구 정윤호라고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그냥 영화 속에서 표현된 거 말고 따로 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신부님을 전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영화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그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들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신부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웃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어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외국 땅에서 이제 살고 돌아가신 분이고 뭐 아무튼 그 아주 특별한 신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많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부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뭐 어떤 뭐 아주 어떤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윤호 신부가 아주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편한 성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 신부님이 이제 만약 훌륭하게 보인다면 왜 훌륭하게 보일까? 그건 아까 김희열 씨가 이렇게 무슨 빈민운동의 대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신부님이 그냥 뭐 아주 심각하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부님의 특별한 재주가 가장 특별한 재주는 가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좀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러운 신앙관도 가지고 뭐 아무데나 방뇨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남의 시선을 별로 꺼리지 않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저는 신부님의 자유스러움이고 그 자유스러움은 신부님이 이제 가난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즐길 줄 안다. 그러니까 전 그게 제가 신부님한테 가장 많이 배운 거고 또
계속 그러고 싶고, 그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의 자유, 또 신부님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그런 것, 아니면 맨 처음에 청계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깨달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엉터리다가 아니라 이 없는 사람들의 그렇게 어떤 꾸김없이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인 것 같아요. 거기 자기를 견뎌 보니까 자기는 되게 뭔가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고, 그런 데서 나는 비인간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솔직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계동에서 뭐 라면 하나 갖고 뭐 헌옷 하나 갖고 싸우더라도 그런 어떤 솔직함이 호박씨 가는 것보다는 꽤 낫다.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뭐 또 성직자들 이렇게 뭐 겉으로만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인간이란 다 깨진 꽃병인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는 거 정말 좀 비인간적인 것 같다. 나는 그런 거 털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제 신부님이 믿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난을 받아들일 때 갖게 되는 자유, 혹은 어떤 용기, 전 그것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특별하지 않은, 신부님은 사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걸 즐길 줄 알므로써 그렇게 자유스러워졌다. 그럼으로써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신부님처럼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말하고 싶었고요. 사실 신부님이 이제 편찬을 했을 때 마지막 10년을 이제 주로 병상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 그 전에 보이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그 표현을 하기도 참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치매 상태였긴 하지만 이렇게 좀 비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신부님을 이제 면회를 가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청해서 내일 가도 되냐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청을 이렇게 허락을 하면 이제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제 면회를 하려고 그러면 신부님이 보기 싫다고 그래요. 저를 안 보겠다고 그러시고, 막 이렇게 막 욕하는 듯 들리고, 그런데 한 두세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고, 종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떤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부님의 저런 모습을, 특히 그 주변에 있던 예수의 신부들이 제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수녀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좀 본전 다 보이신 거죠, 뭐. 그러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아.
그 어떤 그런 어떤 그래도 이렇게 신부님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이게 상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좋았던 모습과 나빴던 모습이 동시에 하나로 있으면서 정말 인간다워 보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의 신부님들도 그렇고, 그 어떤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의문을 계속 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야, 신부님이 정말 갈 데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랑 똑같은 그런 한 인간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훨씬 이렇게 말하자면 더 이렇게 편해졌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이렇게 어떨 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 숙제를, 풀 수 없는 숙제를 이제 받은 것처럼 고민스러웠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다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다들 그런 어떤, 나랑 신부님이랑 다르지 않다. 다 똑같은 나약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정의로 신부님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용기를 더 많이 얻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정의로 신부님한테는 뭐랄까요? 하여튼 전설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재미있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동영상만 있다면, 한 이거 10개 만들어도 재밌겠다,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미있다기보다 가장 신부님에 대해서 좀 아주 좀 강하게 느낀 어떤 이야기는 그 양평동에 사셨을 때 양평동에서 이제 재종구 씨랑 나레이터 하신 신명자 씨랑 이제 신혼부부고, 그래서 방 2개 있는 판잣집을 얻어서 큰 방은 이제 그 신혼부부가 쓰고 그 옆에 작은 방을 이제 신부님이 쓰셨대요. 그런데 그 양평동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다 공중면서니까 똥 푸는 똥포요 하고 그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걸로 이제 해결하고 그러는데, 거기 똥 푸시던 양반 중에 임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좀 술주정뱅이고 이제 술만 먹으면 거기 그때는 이제 아스팔트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진흙탕에서 누워서 자고 그러던 분인데, 신부님의 그 임씨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다 씻기고 이제 먹이고 재우고, 근데 임씨는 이제 하여튼 술이 계속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 신명자 씨 재정호 씨 부인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신혼집에 이제 그런 분이 오니까. 그래서 하루 재우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겠지 그랬는데, 그게 7달이 갔대요. 7달을 임씨랑 둘이 이제 신부님이랑 자고, 그런데 임씨는 이제 결국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신부님이 먹이고 재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아마 신부님이 75년? 76년이니까 40살쯤 됐던 것 같아요. 35년생이니까.
그렇게 뭐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임씨, 사실 저도 그런 어떤 술이 취하면 개가 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지만 참 어떻게 몇 시간을 이렇게 돌볼 수 있어도 그걸 이렇게 몇 달 동안 돌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임시와 이렇게 얽힌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임시에 대한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여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양평동 사진도 한 장이 없었고 그 같은 임시 사진도 한 장이 없어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저기 김희열 씨한테 들은 얘기 중에도 뭐 그 옛날에 그 트랙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밭 갈 때 그 신부님이 이제 말하자면 소가 돼서 이제 그 쟁기를 이제 끌고 그 의열 씨가 이제 이래 하고 그러고 이제 밭을 갈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굉장히 뭐 재밌기도 하고 정말 좀 이렇게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신부님의 그 뭔가 어떤 그 깊은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다 넣지 못했고요. 아무튼 그 신부님 맨 뒤에서는 아마 여기서도 특히 그 술 자시던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부님이 그 술을 드실 때 사실 이렇게 잘 드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술을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아주 술을 탐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고, 술 드시면 취하고 뭐 어제 뭐 논두렁에서 엎어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조금씩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신부님이 그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부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오히려 그 신부님의 어떤 모습이 기억나신다든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이런 분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은 이제 떠나 버렸지만 그 예수의 그 공동체 이름이 뭐였지? 네. 누룩 공동체. 누룩? 네. 아, 맞아요. 누룩 공동체에서 그 젊은 예수의 회원들이 이제 뭐 몇 년 동안 뭐 짧게 몇 달 동안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그 같은 젊은 예수의 그 수도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서울에서 아무튼 그 빌딩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여기서 그 농사 지면서 신부님하고 술 먹고 그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오려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또 놀랐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밤늦게까지 술을 자셔도 새벽 한 5시 되면 꼭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정윤우 신부님이. 그러니까 옆방에 사시던 신부에게는 5시 되면은 딱 불이 켜지고 이게 무슨 커피 물을 이렇게 받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다고. 그게 거의 어김없이 이제 반복되는 일과라고. 그러니까 보통 밤 12시나 새벽까지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아침에는 이제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거죠, 한 번도. 저는 그거는 도저히 못 담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신부님이 그냥 아마 땡신부, 여기서 아마 동네 꼬마들이 막 땡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꼭 그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땡신부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내공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그 깊은 내공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부님의 생활이 이렇게 뭘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런 그 어떤 기도나 그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깊은 내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단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단식을 하시다가 이제 병을 얻으신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단식을 왜 그렇게 오래 하셨는지, 그 다음에 단식 과정에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병이 온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신부님이 원래 단식을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하시던 분이라 단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뭐냐면 자기 조절을 잘 하실 수 하신 분인데, 그 제3수련이라고 예수의 안에 그 젊은 수도자들을 위한 어떤 한 달 동안의 그 영적 지도 과정을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지도하는 신부도 단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단식을 하는데 원래는 한 보름 단식을 계획하고 하셨는데 그게 50며칠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왜 신부님이 이렇게 오래 하시냐고, 이제 단식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조금만 더 하겠다고 단식을,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뭉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단식을 조금 더 하면은 그게 이렇게 풀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식을 이어가셨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뭉쳤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암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아무튼 신부님의 어떤 그 정신 상태가 만들어내진 물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물질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엑스레이나 이걸 해도 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신부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며칠 넘으니까 이제 강제로 단식을 멈추게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멈추게 하면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단식 후에 몸을 추스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병원의 실수로, 어떤 간호사들의 실수로 뭔가 이렇게 투약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투약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좀 부작용을 갖게 온 그런 무슨 영양제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신부님 건강에 이렇게 갑자기 악화됐다, 그런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걸 추측뿐이고 또 그걸 항의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 병원이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옆에서 간호하시던 분들, 특별히 가깝게 계셨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아무튼 힘들어 했어요. 그거를 이거 밝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서 같은 그 단식을 사실은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때가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무슨 기도회들이 많이 열리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2004년이.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단식한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 저는 신부님 단식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골 갔다 오셨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싸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신부님을 이제 뵈러 가야지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좀 병세가 악화됐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좋아지신 적이 한 1년, 2년 동안 좀 이렇게 휠체어지만 이렇게 거동을 하시던 때도 있었는데 끝내는 다시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좀 나중에는 좀 급격하게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그게 아니라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일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때 아마 너무 많이 가서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갔는데도 어떤 좀 돌아가시는 과정만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하신 분 같기도 한데 사실 그리고 여기 잠깐씩 나오지만 그 미국에 계시던 미국의 그 식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부모님은 뭐 진작에 돌아가셨고 형님과 형제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신부님보다 젊은 분은 사촌 동생이고요. 좀 나이 드신 좀 할머니는 형수님이신데 그 두 분 물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정마을 같은 그 집성촌 같은 그러니까 그 데일리 마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성이 이제 데일리인데 그 아일랜드 계통의 데일리 친척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모여 계시고 이게 친척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주 가까운 식구들은 다 돌아가신 상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인 건 알지만 미국에 있는 그 식구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식구죠. 신부님한테는. 그리고 그냥 식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국에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촌 동생이나 아주 먼 친척들도 신부님이 4년에 한 번씩 휴가 받아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떴다 그러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여기 나오고서 파티하고 뭐 이제 풀에 수영장에서 시비사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가까운 세상이 신부님한테는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큰 곡간 같은데 큰 곡식사 두는 창고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친척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친척들이 하여튼 미사인데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미사를 드렸다고 그러고 이제 그 미사 드린 비디오를 제가 그때 받아왔는데 정말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이던 그런 그 수수한 모습, 그냥 어떤 그 꾸밈 없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갖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얘기하려니까 좀 힘이 들긴 하다. 혹시 질문. 혹시 지금 배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야 되나요? 이 영화 배급이요? 사실은 이거 영화를 이제 배급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어떤 이렇게 신부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헌정, 어떤 그런, 그래서 저는 만들어서 DVD로 이렇게 뿌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사회 평이 이제 좋고 또 배급사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종교 영화로 포장하면 최소한 10만 원 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배급을 이제 지금 극장 배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극장 제 예상에 한 15개 스크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관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로 이제 극장 배급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DVD 다 먼저 뿌려서 모르겠어요. DVD 시사할 때 다 이제, 그리고 여기 뒤에 이 제작비를 지원하신 분들한테 다 갔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래도 전 워낙 이제 배급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급을 하느라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 김희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대구 무슨 하여튼 뭔가 이렇게 광고 문구 같은 카피 같은 것들을 많이 또 이제 포스터든지 그런 데 써야 되는데 그것도 신부님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배급이 잘 되든 못 되든 저는, 그리고 그 배급이 될 극장 상영이 될 쯤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한국에 없을 때라 제가 모른 척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물어보셨?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말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이 정도 영화면은 충분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개봉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안 들려서요. 네. 개봉 결정된 게 사실은 한 달 정도, 한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는 개봉을 반대했고, 왜냐하면 개봉을 하려면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또 이것도 제작비도 후원을 받아갖고 이제 걷었는데, 마케팅 비용도 또 무슨 펀딩 해가지고 그걸 마련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고, 또 이제 무슨 기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신문이나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광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별로 좀 이빨린 소리도 해야 되고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저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반대를 했는데 펀딩하는 그 개봉을 위한 펀딩 안 한다. 그다음에 그 기술 뭐 믹싱이든 뭐 이렇게 기술적인 뒷처리 안 한다. 그다음에 나 인터뷰 안 해도 좋다. 그 세 가지 요건으로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많은 사람이 보면은 좋죠. 그리고 기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극장 상영이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거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상업적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과정 자체가 그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 개봉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그 좀 선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영화제 출품 같은 거는 그 생각? 제가 그 배급을 이제 거기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 시네마 다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이제 9월 말에 열리는 거는 이제 상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선생님께서 그 감독님 자신의 카메라로 정유로 신부님을 처음 찍은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상계동이죠. 86년 신부님은 86년 5월에 들어가셨고요. 저는 86년 10월에 들어갔거든요. 10월 4일인가? 예, 날짜도 안 있는데 그때 같은 날 사실 촬영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찍었어요. 찍긴 찍었는데 잘 보신 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신부님이 언제나 그 화면 가장자리에 걸려 있어요. 저는 그때 양키 고홈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없는 데를 찍었어요. 신부님 안 계실 때. 그러다가 어제 우연히 가장자리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미사하고 뭐 기도회하고 그런 거는 그 뭐 중앙에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도 상계동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 철거하는 그 과정도 그렇지만 그 기도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그 기도가 저한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교회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자긴 했지만 그렇게 뭐 뜨거운 신자는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성경 귀절이 막 뭐 매일미사 하다 보면 뭐 오늘의 성경 귀절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상계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하면서 아무튼 그 기도 같은 건 좀 많이 찍었죠.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솔매 이후에 네. 그 이렇게 신부님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이렇게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솔매에서 떠나신 게 2002년이잖아요. 네. 그 2002년에
가서 그 예수의 사회 사도직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예수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로 일 보시던, 그리고 그 사회 사목을 원하는 그 예수의 그 젊은 수도자들하고 면담하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예수회를 떠나서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뭐 상계동이라든지 괴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회 안에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일을. 정유로 신부님이 여기를 떠나시기 굉장히 싫어하셨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예수회 쪽에서 강하게 요청을 했고, 정유로 신부한테, 정유로 신부가 며칠 기도를 한 다음에 가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나? 여기 떠난 뒤에 그 무학동에 한몸 공동체 영상하고 사회사도직 위원장 하시고, 근데 그 뒤로도 이쪽에 몇 번 뭐 자꾸 이제 생각나니까 내려오셨었죠. 그래서 그때가 2002년도에 우리 대선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는 그 채석장 싸움이 있었어요. 솔매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연루가 돼서 좀 어려움이 겪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이제 계속 내려오셔서 뭐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적은 거기 계신데 마음은 이제 이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년, 아까 왜 저기 처음에 사진 나올 때 그 왜 연주하는 하던 사진 잠깐 지나갔는데, 그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고 신부님 이제 트럼자 쓰고 빨간 추리닝 완전히, 그게 2004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찍은 건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연주하는 사진이야.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단식하시면서 2004년 말에 나자로 마을이라고 안양에 있는 나자로 마을에 가셔서 혼자 이제 단식을 60일 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육이셔서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지내셨죠. 이제 아무튼 그 괴산 생활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괴산에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같이 상계동에 같이 있었던, 혹은 보금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약간 질투도 했어요. 괴산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신부님이 단단히 삐지신 것 같다, 상계동 사람들한테. 그래서 괴산으로 간 이유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계동 사람들한테 화나서 내려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안 결과는 괴산에 내려가실 때도 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아주 힘든 결정을 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는데 그냥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아무튼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결론을 이제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은 저는 제가 찍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정유로 신부에 대한 자료 화면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데 사진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밖에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찍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평화방송에 자료가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평화방송을 그리고 여기 그 왜 돼지 잡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잡을 때 평화방송에 와서 찍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러니까 근데 벌써 한 뭐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있을까? 그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갔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은 그 PD가 그 서강대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신부님을 좋아했던 PD인가 봐요. 고이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하지도 않은 자료 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정도 길이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지. 뭐 제가 갖고 있었던 혹은 예수회가 갖고 있었던 혹은 뭐 그 재정부 기념사업회가 갖고 있었던 화면으로서는 길어봤자 한 30-40분짜리밖에 못 나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평화방송 그 PD한테 정말 제가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그 처음에는 그냥 예산 없이 그냥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재정구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이 모금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모아봐라, 이제 좀 키워봐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약간 꼬시기도 했어요. 야, 조금 제작비만 좀 있으면은 뭐 미국도 가서 찍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줄게 하고 이제 좀 꼬셨는데 제가 1,000만 원만 모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5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제가 쓴 거 한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가는 거는 그때 마침 그 다른 일로 미국 갈 때가 갈 일이 있어서 근데 조그만 카메라 하나 같이 갖고 와서 한 딱 하루 찍은, 그러니까 하루 가서 찍고,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에 가서 그 다음 날 오후에 근데 그때도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맨 처음에 그 재밌는 녀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런 분들이 바로 옆집에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들이 모이는 어떤 생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여 있는 데 가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뭔가 재밌는 사진도 좀 받아올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영화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실력보다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아야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게 조건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큐멘터리는 어떤 자료가 발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완전히 어떤 경우든지 어떤 영화든지 만들다 보면 한 최소한 20번의 고비를 맞게 되거든요. 도저히 이거 꼭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고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그런 고비마다 술술술 풀려나갔어요. 저도 이상하게 이런 화면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그런 자료가 발견된다든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넘기지 뭐 이러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다든지 뭐 그런 건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두 달에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찍어놓긴 했는데 이제 아유 이게 뭐 바쁘기도 하고 좀 좋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거의 이제 구석에 처박고 뒀다가 제가 그 올 2월 말에 이제 학교를 때려쳤거든요. 그 때려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두 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편집도 수월하게 끝내줬단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편집이 제일 힘든데 그 거의 하나도 안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두 달 만에 물론 이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술술술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인호 신부가 나한테 또 선물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인호 신부가든 누구든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가 이 작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거든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오정훈 감독님 전문가로서 평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4명의 사람들이 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인으로서 혹은 영성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뭐 장이 있다면, 또 한 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도시민이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고, 또 사회 현실과 이제 뭐 감독으로서 이제 사회 현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장,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자유롭게 혹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생명을 살리면서 사는 방식은 뭔가, 이런 뭐 그런 4개의 장이 이렇게 쭉 있어서 그걸 장별로 이렇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텔링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 똑같이 그 돌아가신 어느 신부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분도 미국 신부님이고, 그분도 제가 상기동에서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은 거의 기인 같은 괴짜 신부님이고, 좀 이제 뭐랄까 알코올릭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그리고 알코올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수십 가지 언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산스크리트도 하시고 무슨 한문도 배우시고, 어떤 좀 아주 비범한 신부님인데 또 생긴 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또 그 알코올릭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좀 괴팍한 어떤 성격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미군 기지 뭐 그때 뭐죠? 소파 뭐 반대 투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매항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같은 그 투쟁을 이제 투쟁의 현장에 계속 계시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 작품 만들 때는 나레이션 없이 그냥 조금 연대기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은 참
그렇게 만들면 금방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또 명세희 감독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써먹고 또 써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뭐 말하자면 괴산에 여기 계실 때 제가 잘 모르고 괴산에 계실 때 모습 잘 모르고 또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예수의 안에서의 그 정신부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크게 그 예수의 그 보금자리 상계동 괴산 그렇게 나눴. 근데 만약 그때 미국을 짐작했던 미국에서도 한 사람 뭐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그때는 그 넷으로 크게 나눠서 뭐 그 나도 이제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정의로 신부님한테 편지를 한 통씩 쓰는 형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의열 씨한테도 신부님에 대해서 편지 좀 써라. 그러고 이제 그 예수에도 어느 수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 재정무 씨 부인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네 사람이 얘기를 이제 나레이터가 되자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하니까 이렇게 이거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편지를 이렇게 뭐랄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써주잖아요. 게다가 그 편지에 있는 내용과 내가 확보한 자료와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라. 이 얘기는 이게 좀 좋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열 씨는 그걸 안 했는데 다행히 느티나무 통신이라고 그 정의로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써놓은 그게 이미 있어서 그걸 많이 참고를 해갖고 이제 제가 나레이션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열이가 쓰는 것처럼 이제 쓴 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몇 번의 그런 자료와 어떤 그 에피소드와의 어떤 그런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그 편지들이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레이션도 직접 읽으라고 그러니까 좀 겁나죠.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는 사람이 하여튼 그 처음에 읽으라 그러니까 되게 쭈삐쭈삐했어요. 근데 저는 못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마치 뭐 성우나 아나운서가 이렇게 매끈한 목소리를 읽으면 더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책 읽는지만 말고 뭐 좀 뭐 인토네이션이나 뭐 이런 게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읽는 걸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 뭐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 못합니다. 책 읽는 그래도 이렇게 이거 보는 사람이 촌놈치곤 잘 읽는다고 그래. 일단 나레이션
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나레이션 쓴다는 게 잘못하면 너무 의미를 이렇게 막 고정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실은 제일 좀 피해야 하거나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그러니까 나레이션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나레이션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만 한 3분의 1만 좀 나레이션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자료 화면이 더 많았어야죠. 근데 자료 화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제 한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저 미국에 있는 정인우 신부님 친척분들한테 영화를 보여주시는? 네, 보내드려서 그러니까 봤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 예수의 신부님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자막 처리해서 보내드려요? 영어로 번역해. 그리고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그 6월 2일 날 받은 DVD지. 처음 봐. 그 뒤에 약간의 그 기술적인 어떤 손질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바뀐 거네. 푸른 영상 활동이 요즘은 어떤지 저희가 몇 년 기록을 해가지고 몇 년 됐기 때문에 다큐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작품들이 준비가 되고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영상원 교수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다른 작품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 네. 뭐 푸른 영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고요. 근데 작년 말에 사무실 대수리를 해서 지금 남들이 조금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그 원래는 푸른 영상이 그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좀 큰 맘 먹고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안에 조그만 극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다큐 보기 모임을 하는데 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그렇고 저희 푸른 영상도 그렇고 그렇게 다작은 아니에요. 굉장히 한 작품 만들어내기를 힘들어하는 집단인데 그 올해 벌써 개 역사라고 그래서 그 환경영화제에서도 상 받고 요번에 그 네마프라는 그 좀 실험 영화 비슷한 데서도 상을 받은 영화가 나왔고요. 또 이번 DMZ의 그 할매꽃이라는 그러니까 2004년에 만들어진 그 좀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속편이 이제 DMZ 영화제에서 상영되고요. 올해가 좀 제 것까지 3개가 한꺼번에 나온 좀 뭔가 수확이 많은 그런 해인 것 같고요. 그 이상하게 좀 요새 뭔가 좀 약간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면 더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당연하긴 하더라도 지금 나올 작품이 내년 이맘때까지 나올 작품이 한 3-4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영상은 그만둔 다음에는 일단 이거 집중했고요. 이 작업에 사실은 좀 약간 똥줄이 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6월 2일이 3주기인데 그 3월에
천천히 놀다가 3월 이제 초부터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거니까 사실 이렇게 급하면 또 이렇게 빨리 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끝나고 지금은 사실은 그 스페인 말 공부합니다. 제가 10월 20일경에 남미 여행 가려고 끊었어요, 표를. 그래갖고 저질렀어요. 그래서 한 5달 예정으로 가는데 올해가 체게바라 서거 50주기잖아요. 67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는데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남미 영화들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남미 영화를 해방 영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3 영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1 영화는 헐리우드, 제2 영화는 유럽의 그 예술 영화들, 제3 영화는 민중의 영화다. 그래서 제가 영화 입문했을 때 읽은 책이 그 남미 영화들 중심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칠레 전투라는 작품,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그거 만든 구스만 감독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또 그때 우카마오 집단이라고 볼리비아의 그 인디오 출신 영화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잘 계신가? 그런 이렇게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러면서 어떤 스페인말을 공부하고 있고요. 작업은 글쎄요, 꼭 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게 사실 이거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던 게 그 송환 속편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북 가서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북에 가신 그 장교수들이 절반 이상 돌아가셨고 또 어떤 제 2편의 그 주인공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김영식 씨라는 분의 고향을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럼 북한 포기하고 그냥 남한에 있을 삶만 가지고 이렇게 좀 짧은 이렇게 길지 않은 속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봉천동에 살았었거든요. 봉천동 철거촌에 살았는데 그때 그게 사실 많이 찍어놨는데 그걸 좀 약간 제대로 작품을 이제 만들질 못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아직까지 이제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상계동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봉천동 그때 제목이 봉천동 이야기라고 제가 아니라 다른 푸른 영상의 다른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의 속편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작비를 어떻게? 제작비요? 네, 특히 다큐 같으면 네. 투자를 받기도 힘들고 지금 독립영화 지원은 네.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제작비 없이 만드는 게 제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본이 아니라 노자본. 그러니까 저는
저는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계동 올림픽 만들었을 때도 제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 얻어 먹고 그 신부님이 테이프 사줬고 그러니까 제작비 하나도 안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송환도 그냥 쌈짓돈으로 만들었어요. 뭐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아예 안 들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매일 용돈에서 조금씩 이렇게 뭐 어떤 밥 조금 덜 먹고 그런 정도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처럼 이 작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어떤 단체를 꼬셔가지고 그 후원 공동 제작을 제안해서 그 제작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방법, 아니면 개인 후원자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작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후원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어떤 일종의 펀딩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면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도 이제 무슨 제작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났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는 못하고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 근무하면 후배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요. 다시 다른 방법을 이제 찾는데 저는 워낙 그렇게 그리고 전 돈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 펀딩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꾸만 규모가 커지고 뭐 기술적으로 해도 굉장히 완성비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요새는 막 평균 제작비가 몇 천만 원 되거든요. 한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 되냐 이럴 때는. 요즘 뭐 한 6천, 7천 말도 안 돼요. 전 정말 몇백만 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생활은 또 다르게 이제 생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작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삼중고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생활은 뭐 운이 그 연금이 제가 한 90만 원 나와요. 10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했더니 다행히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10년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전 90만 원이면 아주 해피해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하고요. 저희 뭐 마누라도 좀 벌고 뭐 저희 애들도 다 크고 그래서 뭐 개인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사무실은 이제 그 알바를 많이 해요. 돈 수익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수익 사업도 뭐 후원 푸른 회원이라고 해서 후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요새는 점점 거기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후원 회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후원 회원들이.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알바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제작비에 관해서는 이제 저는 제 방법대로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펀딩으로 이제 충당하는 뭐 그런. 전 제작비 때문에 작품 못하거나 이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돈 없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영화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셔서 좋은 영화와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김동원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